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90년 3월 17일 스위스 로잔. 세상이 잠든 고요 속에서 한 시대의 아이콘이 자신의 모든 것을 8층에서 지상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푸치네. 20세기가 낳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아하며 가장 얼음 같았던 신비로운 패션 아이콘이었죠. 세상은 그녀를 걸어다니는 패션의 지방시, 오드리 헵번의 절친이라 부르며 선망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전 세계가 열광했죠. 하지만 완벽하게 조각된 듯한 그 얼굴 뒤에 어떤 균열과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단 2줄짜리 메모와 그녀가 평생 자식처럼 의지했던 3마리의 고양이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죽음을 화려한 스타의 비극적인 우울증으로 너무나도 손쉽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한 여자가 평생에 걸쳐 설계하고 실행한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여자가 되고 싶었던 욕망의 범죄였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우아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려 합니다. 이것은 연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난을 경멸하고 과거를 살해했으며 사랑마저 생존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의 추악한 욕망과 그녀가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떻게 파멸해갔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의 연대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그 이름에서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푸치네라는 이름은 사실 그 이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제르맹 엘렌 이렐르 페브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을 버렸고 어머니는 냉담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사랑 대신 결핍으로 온기 대신 경멸로 채워져 있었죠. 바로 그 지독한 가난과 경멸 속에서 어린 소녀 제르맹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제르맹 르페브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동기이자 그녀가 저지른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7살, 그녀는 도망치듯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카푸치네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신비롭고 이국적이며 출신을 짐작할 수 없는 이름으로 동시에 자신의 출신을 프랑스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으로 완벽하게 세탁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녀의 독보적인 분위기와 그럴듯한 거짓말에 기꺼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신화를 갈망하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첫 번째 완전 범죄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녀 인생의 첫 번째 남편을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실종시킨 사건입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트라보. 1949년 21살의 카푸치네는 영화 촬영장에서 만난 피에르 트라보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법적 결혼이었죠. 하지만 이 결혼은 1년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살인범이 증거를 인멸하듯 자신의 인생 기록에서 이 남자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도려내버렸습니다. 할리우드 진출 후 작성된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이 결혼에 대하여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여신 카푸치네라는 신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 실패로 끝난 어린 시절의 결혼은 용납할 수 없는 흠집이자 제거해야 할 증거였던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첫 남편을 인생의 첫 번째 유령으로 만들어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불편한 진실을 제거해버리는 그녀만의 소름 끼치는 방식,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카푸치네의 등장은 1950년대 파리 패션계에 던져진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모델들이 글래머러스하고 풍만한 매력을 뽐낼 때 그녀는 깡마른 몸, 중성적인 얼굴,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운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런웨이를 지배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의 남자 위베르드 지방시를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지방시의 뮤즈는 오드리 헵번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시에게는 또 한 명의 페르소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푸치네였죠. 헵번이 지방시의 사랑스러움과 로맨틱함을 표현했다면 카푸치네는 지방시가 꿈꾸던 절대적인 시크함과 귀족적인 미니멀리즘 그 자체였습니다. 지방시는 그녀를 완벽한 옷걸이라 칭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디자인에 영감을 준다고 극찬했죠.
그렇게 그녀는 파리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파리에만 머무를 수 없었죠. 더 큰 무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꿈의 공장, 할리우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꺼이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K. 펠드먼. 그는 단순한 영화 제작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배우들을 발굴해 자신의 개인 소장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할리우드의 탐욕스러운 포식자였죠. 여기서 우리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계약서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펠드먼은 카푸치네와 계약하며 유래를 찾기 힘든 독소 조항을 내겁니다. 바로 거대 영화사가 아닌 펠드먼 개인에게 7년간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계약이었죠. 이것은 배우 계약의 형태를 띤 사실상의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수입, 출연작, 사생활, 심지어 누구와 저녁을 먹는지까지도 그의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세상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굴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카푸치네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냉철한 전략가였죠.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카푸치네라는 거대한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허상을 지탱해줄 막대한 자본과 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팔아 완벽한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구매한 겁니다. 펠드먼과의 관계가 당시 할리우드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그녀가 침묵했던 이유는 그것은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였고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황금세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말이죠. 펠드먼의 황금세장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 윌리엄 홀든. 선셋대로 사브리나로 아카데미 상까지 거머쥔 할리우드 최고의 제왕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그를 선망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지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알코올 중독과 전쟁 중 저지른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윌리엄 홀든의 숨겨진 트라우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으로 복무했던 그는 이탈리아에서 자신이 몰던 지프가 강물에 빠져 동승했던 군인 한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실치사 사건은 그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낙인을 찍어버렸죠. 그는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망가진 영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두 영혼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카푸치네는 홀든의 그늘진 눈빛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고 홀든은 카푸치네의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여린 소녀를 발견했죠.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꽃 같은 사랑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처음부터 로맨스가 아닌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윌리엄 홀든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할리우드 전체를 뒤흔든 스캔들이었습니다. 홀든의 아내 브렌다 마셜은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코 평온할 수 없었죠. 홀든은 알코올 중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돈 문제에 있어서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그는 버는 족족 술과 여자, 그리고 무모한 투자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죠. 이 위태로운 남자를 본 순간 카푸치네는 사랑과 동시에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연인이자 동시에 그의 재정관리인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홀든의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그의 지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내조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그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그녀의 치밀하고도 냉혹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관계에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윌리엄 홀든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카푸치네는 그에게 사랑하는 연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바로 정관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와 자유로운 삶을 올감할 가장 위험한 족쇄라고 생각했죠. 놀랍게도 홀든은 그녀의 이 비인간적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홀든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남성성을 스스로 거세해버린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궤도 위에 있었는지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하지만 홀든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심,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손익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본 겁니다. 알코올 중독과 자기 파괴로 영혼까지 잠식당한 홀드는 더 이상 자신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와의 미래는 결국 동반 추락, 즉 동반 자살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녀는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생존을 택했습니다. 홀든에게 이별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남자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공범자였습니다. 홀든과의 파국 이후 카푸치네는 일에 몰두하며 상처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그녀의 인생 최고의 대표작 핑크 팬더를 만나게 되죠. 이 영화에서 그녀가 보여준 스타일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선글라스, 세련된 스키복, 지방시가 디자인한 이브닝 드레스까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의 반열에 오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그녀의 방에는 언제나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이 괴물처럼 도사리고 있었죠. 그녀의 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영국 배우 더크 보가드입니다. 그는 송 위드아웃 엔드에서 그녀와 함께 연기했던 또 다른 남자였죠.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달랐지만 내면의 깊은 우수와 외로움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즉시 알아보았죠. 하지만 이 관계의 진실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데에는 당시에는 절대 밝힐 수 없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더크 보가드는 평생 자신의 매니저였던 남자와 함께 살았던 동성애자였던 겁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절대 밝힐 수 없는 비밀이었죠. 그렇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육체적 사랑을 넘어선 완벽한 영혼의 교감에 가까웠습니다. 서로가 쓰고 있는 가면을 꿰뚫어 보고 그 뒤에 숨은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던 거죠. 그는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누구보다 걱정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훗날 그녀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카푸치네는 사실 웃는 법을 몰랐어요. 그녀의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텅 빈 방에서 울리는 메아리 같았죠.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준 또 한 명의 사람.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지방시의 뮤즈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로 보길 원했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영혼의 단짝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숨겨진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원한 요정으로만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 역시 사실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헵번은 어린 시절 2차 세계대전의 굶주림과 공포를 온몸으로 겪었고 나치 부역자였던 아버지는 그녀가 6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죠. 두 사람은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카푸치네가 우울증으로 무너져 내릴 때마다 헵번은 스위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불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헵번은 카푸치네의 보호자이자 마지막 안전지대였습니다. 헵번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카푸치네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완벽함이라는 성이 얼마나 위태롭고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인지를. 헵번은 최후의 순간까지 카푸치네의 위태로운 영혼을 구하려 애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할리우드의 유행도 변했습니다. 그녀가 상징하던 고전적인 우아함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죠. 그녀는 유럽으로 돌아가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예전과 같은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황금 세 장의 주인이었던 찰스 펠드먼이 사망했고 그녀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11월 그녀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최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윌리엄 홀든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사인은 과다출혈, 술에 취해 넘어져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며칠 동안이나 방치되어 고독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의 나이 63세. 이 끔찍하고 허무한 죽음의 비참한 고독사 소식은 카푸치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결정타가 되고 맙니다. 자신이 버렸던 남자가 자신이 예견했던 그대로 파멸하는 것을 목격한 충격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에 대한 죄책감이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 그 자체였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홀드는 그녀에게 사랑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분신이자 유일하게 영혼을 나눴던 남자. 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카푸치네의 우울증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윌리엄 홀튼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점점 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죠.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오드리 헵번마저도 당시 유니세프 활동으로 전 세계를 누비느라 그녀의 곁에 항상 있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카푸치네는 이제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렸던 카푸치네라는 화려한 성은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0년 3월 17일 62세 카푸치네는 자신의 마지막 범죄를 완성합니다. 그날 아침 카푸치네는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기분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을 가면 속에 살았던 그녀가 세상에 던진 가장 완벽하고 슬픈 마지막 연기였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석들을 간호사에게 선물로 남기고 남은 재산은 모두 동물보호단체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오드리 헵번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이미 작성해둔 상태였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범행 전 모든 증거와 흔적을 완벽하게 정리하듯 자신의 마지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언장 같은 메모지에 지쳤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피로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제르맹 르페브르를 부정하고 카푸치네라는 완벽한 허상을 연기해온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존재의 소멸이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던진 이후 세상은 뒤늦게 그녀의 비극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녀를 구하지 못했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아마도 잘못되었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짓눌렀는가? 카푸치네의 비극은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이나 시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가난도 시련도 잊혀진 명성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녀 스스로가 만들어낸 카푸치네라는 완벽한 가면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한 가면은 그녀의 살갗과 하나가 되어버렸고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진짜 제르맹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바로 완벽함을 향한 그녀 자신의 집요한 욕망과 그 욕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본질을 살해했던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그 통제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처형한 것입니다. 화려함의 정점에서 가장 극심한 고독을 느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던 여인. 평생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 증명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스크린 너머 우리 모두에게 섬뜩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꿈꾸는 당신이 되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어디까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룬 끝에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이 마주하게 될 얼굴은 과연 당신의 진실된 얼굴이 맞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